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했는지를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행정법 공부가 뭐다라고 했더니 문서 공부다. 문서 공부. 그럼 이 문서에는 뭐가 있냐 했더니 세 개가 있다. 첫 번째 소장 있고, 두 번째 처분서가 있고, 세 번째 판결문이 있다. 판결문. 이 세 개를 공부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공부하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소장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 현재. 첫 번째, 소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공부했던 게 여기 청구 취지 1번. 청구 취지 1번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느냐? 청구 취지 1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원고가 쓰고 이제 청구 취지 1번을 쓰는 걸 처분권주의라고 그래요. 여러 말로. 원고가 청구 취지 1번을 쓰는 걸 처분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사소법 교재의 정의를 보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엄청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소송물의 확정, 소송물의 문명,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종결시키고 진행시키고 하는 각종의 가지고 있는 권한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보는 게 청구 취지 1번을 자기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행정소송은 공익소송이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분쟁이 주된 키가 아니고 즉 적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다. 그럼 이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마음껏 쓸 수가 없다. 그 마음껏 쓸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어디에 쓸 수 있다라는 근거들을 찾아야 되느냐 했더니 3조와 4조와 관련되어 있다. 3조, 4조.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는 3조와 4조에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서술어 부분이고 앞부분에 목적어 부분이 있다. 목적어 부분. 이 목적어 부분은 어떻게 하지? 그때 여기는 오로지 통치행위만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무명항고 소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위자란 말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와요. 이 소위자를 붙이지 않잖아요. 요거 안 붙이면요, 판례도 긍정한다라는 아주 잘못된 신호를 주게 돼요, 채점자한테. 근데 소위란 말을 붙이면 판례는 긍정하지 않는데 일군의 학자들, 특히 학설로는 통설적 다수 학자들이 이걸 주장한다. 왜? 공익소송, 적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라는 시각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는 1960년대 이제 독일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소송 제도의 대전환이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각 변화예요. 그 시각 변화를 우리나라도 받아들이고 있느냐 했더니 학자들의 대부분은 받아들이고 있으나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왜? 그 소송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소송이었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요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소장이 되냐는 거죠. 어떻게 써야 잘 쓰는 소장이 될까? 그럴 때, 두 문자로 요라고 그랬죠. 대원피협 재관행. 자,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소위, 제소기관, 관할법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 임의적이죠. 이게 총 7개가 이 소장과 관련된 논의들이에요. 즉 쟁점들이에요. 그 중에 요 3개만큼은 적격이란 말을 쓰죠. 적격. 이 적격이란 말을 쓸 때 친구들하고도 얘기하잖아요. 야, 적격이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럼 적합한 자격. 뭐 이런 말들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고 소장에다가 쓸 수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대상적 격, 소장에 쓸 수 있는 대상. 원고적 격, 소장에 쓸 수 있는 사람. 원고라는 그 파티에 쓸 수 있는 사람. 피고적 격, 그 피고라는 파티에 쓸 수 있는 것. 사람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협의소위, 그 다음에 제소기관, 관할법원, 행정심판은 전체, 여기는 적격이란 말 안 쓰죠. 이건 소장에 있는 거죠. 소장에 있는데, 요것은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대원피협 재관행. 지금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했냐면 대상적 격 받고 원고적 격 받고 피고적 격 받고 협의 소익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협의 소익 자체가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보호 필요성이에요. 권리보호 필요성. 그래서 이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들은 원고라고 해자. 이게 바로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에요. 그게 바로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들도 원고라고 봐주자. 이게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이게 그런데 원고에서 우리가 법률상 이익구제설 했잖아요.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 통설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협의 수익이 여전히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소송 제도 가운데는 바로 앞에 무슨 소송이 있을 수 있다? 취소 소송이 있다. 취소. 그러면 취소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 보호 필요성도 있겠죠? 통한 권리 보호 필요성.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 보호 필요성. 그래서 효과 소멸 시 권리 보호 필요성이 있느냐. 소송 제도를 통한. 그다음에 원상 회복 불가능할 때에도 여전히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 보호 필요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미 법의 침해가 해소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 보호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효과 소멸,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불가능, 이미 법익 침해 해소는 반드시 사례형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사례형의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 표현이 안 나오면 절대로 협의 소익에 관해서 여러분 논의하면 안 됩니다. 그 표현이 안 나오면 절대로 이 협의 소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급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소장에 협의 소익을 쓰는 난이 없어요. 원고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협의 소익이 있습니다. 즉 아직 효과가 존속하고요.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요. 아직 법익 침해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는 이렇게 대상적 격, 원고적 격, 요것이 인정이 되면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협의 소익이 있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협의 소익이 원고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피고가 협의 소익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 피고가 주장하는 게 효과 소멸된 거예요. 원상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법익 침해 해소됐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시 원고가 판사님 그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구체적인 현실적인 반복 처분 위험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현실적인 가중 처분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 원상 회복 불가능한데요. 불수적 이익이 있다니까요. 회복되는 불수적 이익이 있어요. 이미 법익 침해가 해소됐는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잔존하는 침해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라고 원고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간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 취소 소송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소송 중에 하나죠. 그러면 수많은 소송들이 다 소송이라는 공통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취소 소송도 소송이고, 무효등 확인 소송도 소송이고, 부작위 확인 소송도 소송이고, 민사 소송도 소송이고, 형사 소송도 소송이고, 다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소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보호 필요성이라는 것도 있겠죠. 왜? 우리가 소송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거 뭐라고 배웠죠?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소송 제도를 우리가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윤리의 최소한 법을. 그럼 윤리의 최소한이니까 이 최소한의 윤리가 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바로 할게요. 간이부실이라고 해요. 간이부실. 두 문자로 간이부실이라고 해요. 여기를.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보호 필요성은 간이부실이에요. 간이부실하면 소송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보세요. 두 문자로. 간이부실인데 뭐냐? 자, 볼게요. 이 간자라는 것은 자, 소송 제도보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소송 제도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을 것. 그러면 이 소송 제도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어버리면 부적법 소각함. 야, 글로 가. 뭐하러 이리 오냐? 소송으로 오냐? 그 다음에 이자라는 것은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소송인 경우.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겨.
원고가 이기는데 원고한테 하등 이득이 없는 거예요. 하등 효용이 없다 그래요. 하등 효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니야.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거는 자꾸 이러고 가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간이 부실 오로지 부당한 목적만을 추구한 소송. 오늘 이 부당한 목적을 흔히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10원 소송이라고 해요. 10원 소송. 10원 소송. 소송 비용은 한 10억 드는데 이긴 원고가 가져가는 돈은 10원이에요. 그래서 1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겨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목적은 피고를 괴롭힐 목적을 말해요. 그 다음 실자는 소권 실효. 소권이 실효된 소송이에요. 여기 소권이 실효된 소송의 대표적인 게 부재소 합의. 말 어렵지 않아요. 자, 합의. 제소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즉, 법률 행위를 할 때, 야, 우리끼리 서로 다툼이 있더라도 소재기는 하지 말자. 야, 무슨 법원에까지 가냐. 이게 부재소 합의예요. 간이부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부실인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자, 이 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취소송과 관련해서는 취소송이 가장 간이한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취소송이. 그러니까 요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송 일반의 협의 소익이에요. 소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런 것이 아닌 경우에만 와라 라고 했는데 취소 소송이 가장 간이한 권리구제 수단, 가장 강력한. 그 다음에 소권 실효, 부재소 합의 못해요. 취소 소송은 부재소 합의 못해. 근데 처분청이 어떤 처분을 하면서 저기 국민한테 그래. 야, 내가 너 이거 할 건데 여기 다툼 있을 때는 소송으로 가지 않는 걸로 우리 계약해. 계약 안 해? 안 줘. 건축허가 안 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두 개가 중요한데 오늘 부당한 목적은 저기 괴롭힐 목적이 이제 10원 소송이라고 했잖아요. 10원 소송. 10원을 받을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부당한 목적, 피고만을 괴롭힐 목적인데 아니 원고가 국가인 처분청을 괴롭힐 목적만으로 가는 소송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익히게 돼요. 요것만.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소송인 경우에만 취소소송과 관련된 소송 제도 특유의 소송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반의 협의 소익에 관한 이제 저게 돼요. 논의가 돼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취소 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 일반의 협의 소익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소송 일반의 협의 소송 요건의 소익 요건은 간이부실인데 그 간이부실 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간이부실 금방 봤다시피 다가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 이 경우만 된다. 간자, 부자, 실자인 경우에는 여기서도 논의를 하기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거는요. 오로지 경원자 소송이 있었죠. 경원자 소송. 자, 경원자 기억나나요? 기존업자, 학원, 자, 인기 타주단, 즉 타방신청인을 말하죠. 경원자 소송을 우리가 타방신청이라니까. 자, 경원자인 경우 타방신청인인 경우에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타방신청인인 즉 경원자 소송이라고 우리가 소위 경원자 소송을 하는 이 타방신청인이 일방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여기가 배점이 좀 높아요. 첫 번째는 원고적격. 일허타불기 기억나시나요? 일허타불기라는 원고적격하고 여기 들어와서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소송이냐라는 명법장이라는 요게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항상 첫 번째 뭐라고요? 대전제. 그럼 대전제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요 시험. 그러니까 대전제를 쓰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각각의 테마마다 첫 문장. 아, 좋은 문장이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 문장들 처음부터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면 취소 소송도 소송이므로 취소 소송의 협의 소익 이외에, 자, 취소 소송 제도라는 특유의 협의 소익 이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효과 소멸 그 파트. 자, 소송 일반의 협의 소익. 여기서는 소송 일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송이고 여기는 소송 일반이죠. 소송 일반의 협의 소익으로서 자, 간이부실 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을 것.
이. 오로지 이론상 의미만 추구하는 소송이 아닐 것. 부. 오로지 부당한 목적만을 추구하는 소송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소권이 실효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should죠, should로 끝내줘야죠. 언제나 마지막은 정언명령으로. 그래서 여기에 간, 이, 부, 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간, 이, 부, 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죠? 정체성이죠. 정체성. 타방 신청인인 갑은 허가 처분의 제3자로서 경원자이다. 그 다음에 2는 물어보는 문제죠. 자, 3번.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갑이 제기하는 땡땡 허가 처분 소송이 오로지 이론상 의무만 추구하는 소송인지 문제된다. 뭐뭐인지 문제된다. 뭐뭐인지 여부.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문제의 소재예요. 이렇게 해야 여기가 3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 파트는 무조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부분이 대전제, 둘째 부분이 정체성인데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체성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체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전제를 하나하나 보는 거죠. 소전제를 봤더니 대전제 안에 소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소송 일반의 협의 소익에 관한 소전제는 4개가 있죠. 간이 부실. 그 4개 중에 3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 오로지 이론상 의미만 추구하는 소송인지 요거 하나만 소전제로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3부분, 3개 파트. 그러면 3점이에요, 3점. 이 세 파트가 잘 돼 있으면 3점이란 말이죠. 무턱대고 막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이라는 게 막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적 글을 쓰면은 그게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요걸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죠.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그럼 갑이 제기하는 허가 처분 소송이 오로지 이론상에만 추구하는 소송인지 여부. 판례는 자, 명백한 법적 장애.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 자, 원인 처배. 그 다음에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에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자, 실제적 효용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은 부정된다. 이렇게 나가 있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명법장, 원인 처배. 그 다음에 원고 청구가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자, 실제적 효용이 없으므로, 뭐다? 정당한 이익은 부정된다. 자, 여기 키워드예요. 이 정당한 이익이라는 이 키워드는 정말 또 외워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취소성 특유의 협의 소익에 있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주된 원상회복이 부수적이 있을 때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부정된다. 이렇게 뒷부분의 이익에 관해서 말들이 찔끔찔끔 조금씩 바뀌어요. 여기가 고득점 파트 지점이에요. 여기가 고득점 파트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 효용은 뭐냐면, 신청이 인용되는 게 실제적 효용이에요. 이게 실제적 효용. 근데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니까 실제적 효용이 없죠.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사안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명법장이 뭔지. 자, 여기 보면은 명법장은 요거죠. 요게 명법장입니다. 명백한 법적 장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는 명백한 법적 장애, 명법장이다. 그 다음에 명법장이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갑이란 말을 여기에 넣어서 쓰는 거예요. 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걸 쓰니까.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 그죠? 원인 처배인데 원고를 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된 학생이 처음부터 배제 원인첩에 그러면 갑인첩에 그죠?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해당하죠. 그죠? 여기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에는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말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해당한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갑이 제기한 처분 취소성은 어떻게 한다? 이거 가져온 되면 되죠. 이제 여기 어를 이룬 성의만 추구하는 소송이다. 그 다음에 판례는 이 경우 뭐라고 했어요? 당해 처분 취소가 정당한 이익이 부정된다 하죠. 이 경우 당해 처분 취소가 정당한 이익이 부정된다고 한다. 다시 재진술해 주는 거예요. 보고 베끼면서 재진술해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워요. 답안 작성법이. 근데 이런 규칙성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안 해. 했던 말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쌓기예요. 했던 말 하기. 이 계단 그대로 올리면서 앞에다가 살짝 뭘 덧붙이기. 그 다음에 살짝 뭘 덧붙이고 그 다음에 올라간 또 계단에다가 또 여기다가 또 살짝 또 하나 더 덧붙이기. 요렇게 진행된 가는 것을 요거를 법학 논리 이걸 만들어 그래. 요걸 글을 쓸 때. 근데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이요, 요렇게 쓰는 걸 싫어해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가는 거 싫어해요. 요거를 뭔가 좀 바꿔줘야 돼. 요런 식으로. 표현을. 그 다음에 됐어. 그럼 또 표현도 또 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바꿔주면서 또 여기다 붙여. 꽈락이에요, 꽈락. 점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가 뭔지를 모르면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글을 쓰면서 되게 본인이 잘 썼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번 취소의 협의 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으로 갈게요. 제소기간. 자, 제소기간은 그때 소장 가르쳐 드렸죠. 자, 대원 피협 재완행입니다. 소장에 마지막에 쓰는 소장 접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소 기간은 문서에 쓰여진 처분 일시와 소장에 쓰여진 접수일 사이의 길이를 말해요. 접수일 사이의 길이. 이 길이가 원칙적으로 90일이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그런데 이 안 날은 처분 일시보다는 통지일을 말해요. 통지일. 그래서 통지일에다가 처분 일시를 맞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5급이 되시면 바로 하지는 않지만 밑에 실무자들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지일이 8월 18일이야. 오늘 만들긴 했는데 그러면 그 처분서에다가 18일 날로 적어요. 그리고 18일 날 이제 우리 보충력을 통해서 갖다 주라 그래요.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네이버에. 아시겠죠? 그럼 그날이 안 날이 돼요. 그날이 안 날이 되고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돼요. 그래서 처분을 안 날과 효력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일치해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다 일치해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다 일치한데 처분일과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일치하지 않느냐? 일반 개인에게 하는 처분이 아닌 경우에 일치하지 않아요. 뭘까요? 대표적인 게 물적 처분인 구속적 계획이요. 근데 구속적 계획도 일치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공고문서에 관한 법이 있죠. 공고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이요.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안 날이 되고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처분이 있은 날이 된다. 그래서 안 날과 있은 날을 법률로 의도적으로 일치를 시켜놨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잘 기억하시면 뒤에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문서에 쓰여진 처분 일시하고 소장에 쓰여진 접수일하고 의 이런 길이인데 길이. 그러면 도대체 이 문서가 한 장이면 상관인데 여러 장일 때 어떡할 거냐는 거죠. 문서가 여러 장일 때는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우리가 대상적에서 배웠던 취남원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인 경우에 기산점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첫 번째 대전제는 행정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치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근데 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세상에 당초 처분인 네모네모 처분하고 땡땡 처분 문서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당초 처분 문서인 네모네모 처분과 땡땡 변경 재결을 거쳐가지고 변경 재결을 거쳐서 땡땡 처분으로 감경되었어요. 그러니까 재결하고 이제 재결하고 이 처분의 내용은 같아요. 땡땡이라고 이렇게 감경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이는 대부분 제소기간을 물어보니까 치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첫째 제소기간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첫째 당초 처분인 네모네모 처분 그 다음에 변경 재결 있잖아요. 이게 변경 재결 치송의 대상이 문제되죠. 만약 변경 재결이 치송의 대상이된다면 재결 치송이 되겠죠. 그건 그죠? 근데 이 네모네모 처분이 침익적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여기에서 키예요. 키 문제를 푸는 제소기간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자, 첫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당초 처분인 네모네모 처분 땡땡 변경 재결 중에서 치송의 대상은 뭐냐? 그랬더니 이 당초 처분인 네모네모 처분이 여러분 그때 가르쳐 드렸습니다. 침익적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 침익적이다. 이게 침익적. 이게 수익적이 아니고 수익적일 때 비로소 재결 소송이 나오는 것이고 논리가 이게 침익적일 때는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생기죠? 이런 얘기죠. 이렇게 원래 처분이었는데 변경 재결하죠. 재결로 변경 재결하는데 재결로 여기 위에 자 여기 6개월인데 자 2개월 4개월 그래서 2개월을 없애주죠. 이걸 인용이라 하죠. 일부 인용 그 다음에 여기는 기각이죠. 기각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영업정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판례는 한 부분 보겠다는 거죠. 자, 일부 인용 부분을 봤어요. 일부 인용 부분 봤더니 일부 인용은 자, 이건 침익적이라고 했어요. 침익적이에요. 그러면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일부 인용은 효과가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죠. 따라서 이 일부 인용에 대하여 일부 인용 취소송을 제기하면 설령 재결 취소를 할지라도 이걸 제기를 하면은 뭐가 없죠? 원고 적격이 없죠. 수익적이니까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없단 말이에요. 수범자 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수범자 이론에 의하면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원고다. 걔가 국민인 한은. 근데 국민이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될 때는 절대로 취소에 오지 마. 그게 수범자 이론이에요. 따라서 일부 인용 파트는 절대로 취소를 갈 수가 없어요. 원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요것만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 4개월 여기 4개월인데 여기 6개월 안에 이 4개월하고 판단이 동일하죠. 지금 판단이 여기 2개월인데 이거는 여기서 취소됐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 4개월에 대한 판단 부분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아니죠.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아닐 때는 재결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제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죠. 원처분주의에서. 근데 원처분주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2개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걸로 해서 이미 사라졌고. 그래서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이게 바로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그럼 요거 이제 학자들의 학설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당초 변경된 당초 처분, 변경된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 그러니까 변경된 당초 처분 4개월 처분과 변경 처분 4개월 변경 처분은 독립된 처분은 모두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 학자들이 이런 게 있다고 기억하세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으로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학설의 종류만 알고 있으면 돼. 학설은 학설을 이거를 이해하려고 선생님 근데 이상하네. 어떻게 독립된 처분인데 모두 소외 대상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써요? 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학설은 관심이 없어요. 판례가 제일 중요해요. 당초 처분은
변경 처분에 흡수되어 변경 처분만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 자, 변경 처분은 당초 처분에 오히려 흡수되어 당초 처분만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뭐냐면, 자, 법령이죠, 법령.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했어요. 이 행정제재 처분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금 금방 봤던 우리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그 후에 자, 그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했어요. 그럼 유리하게 변경한 게 이제 4개월로 했단 말이에요. 4개월 영업정지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 요걸 변경처분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바꾸는 걸, 이걸 변경처분. 이렇게 변경처분 하면 이 변경처분에 의하여 6개월 이 처분 있잖아. 이 당초 처분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 이게 뭐예요?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은 4개월 영업정지를 말하죠.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은 당초부터 존재했던 거다. 그러니까 변경 처분에 의하여, 즉 여기서 마이너스 2, 6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는 이 변경 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은 아니다. 변내당, 변처 이렇게 오시면 돼요. 변내당, 변처,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변처, 변경 처분. 검토, 당초의 행정제재 사유를 유지한 채 제재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의 행정제재 사유를 유지하고 있죠. 자, 뭐예요? 동일한 관계예요. 동일. 이게 당초의 제재 사유가 위법한데도 또 했어. 그럼 또 할 것 같아. 그 반복적으로 위험성 제거라고 그랬죠. 그거. 지난 시간에. 자, 그런 거 똑같아요. 유지한 채 제재 처분을 영업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경 처분에 의하여 당초 제재 처분이 소멸한 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제재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타당하다. 항상 판례가 타당하는데 이렇게 근거 제시하면 돼요. 항상 판례가 타당한데 근거 제시하면 돼요. 그럼 사안의 경우는요.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2010년 3월 땡땡일자의 3개월 혹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진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이제 문제가 되버려. 이러면 변경된 내용의 이 처분이 돼버리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가 돼요. 요 제소기간 기산점이 이거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기산점인데 이게 시일이 한참 지난 다음에 90일이 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행정소송법 20조 제1항 제2항 있죠. 이건 이대로 외우세요. 이건 행정소송법 20조는 여러분들이 보고 베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보고 베끼기엔 분량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즉 재결서 종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여기서는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그러면 사안의 경우, 자, 원칙은 뭐죠? 원칙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봤더니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땡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16년 3월 10일이에요. 여기 원래 요거 3월 10일. 그런데 다만 갑은 변경 재결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변경 재결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럼 재결을 거칠 때에는 기산점이 달라지죠. 재결서에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90일 계속기간의 기산점이 돼버리죠. 요거 재결을 거쳤기 때문에. 자, 설문 해결. 시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이 2016년 3월 땡땡일자의 땡땡 처분이다.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의 90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자 승계 다시 보겠습니다.